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딥러닝, 구체적으로는 워드2백을 활용해 어떻게 인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실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트라는 사전 훈련된 양방향 학습 모델을 통해 어떻게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적용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딥러닝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큼 핫한 주제입니다. 최근 챗 GPT니 하는 것도 딥러닝을 활용하여 만든 것인데요. 딥러닝에는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문제와 함께 정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라벨 형식으로 일일이 답을 적어줘서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주지 않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게 하는 방식이고, 강화 학습은 보상 개념을 통해 더 나은 방식을 학습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본 강의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텍스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두 자료는 그 특성이 달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각각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데요. 본 강의는 인문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료와 텍스트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텍스트 자료 설명에 앞서서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둘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슬라이드 제목에 나와 있듯이 텍스트는 이미지와 달리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고양이는 어떤 방향으로 봐도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딥러닝 기법 중 CNN이라는 기법은 방향과 크기와 무관하게 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 주로 이러한 이미지 처리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다릅니다. 물론 좌동서로 읽어도 좌행서로 읽어도 동일하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이 텍스트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 우측 텍스트처럼 아래에서 위로 읽었더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처리를 위해 방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기법이 RNN입니다. 이미지 처리에 CNN이 있다면 자연어 처리에는 RNN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텍스트 처리의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흔히 순환신경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순환이라는 말에 걸맞게 RNN은 이전 정보에 현재 정보가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텍스트처럼 순서가 있고 순차적인, 즉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러한 특징은 아주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RNN, 심플 RNN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문장이 길어지면 이전에 나온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순환이 큰 범주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사람도 비슷한데요. 짧고 간결한 문장이 아니라 장황한 만연체 문장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문장을 다 읽긴 읽었는데 문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주어가 뭐였는지, 피수식어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서 문장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컴퓨터 처리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보가 바로 앞이 아닌 한참 앞에 나왔다면 해당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억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RNN의 변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RNN의 변형 중 하나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는 내부적으로 무엇을 기억할지를 정해줌으로써 기존의 단순 RNN이 가지고 있던 기억력 문제를 보강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RNN, 주로 LSTM을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으로 조합해서 만든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도 등장하게 됩니다. 인코더 부분 RNN 셀에서
입력을 받아 처리한 것을 디코더 부분 RNN 셀에 넘겨 출력하는, 즉 입력과 출력을 분리한 방식인데, 입력과 출력의 문장 길이가 다른 경우 적용하기 좋다는 특징이 있어 번역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름다운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 I love you who are beautiful 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코더에서 처리한 것을 일정 크기의 벡터로 압축해서 전달하다 보니 정보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입출력 언어 구조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과 I의 위치는 같지만 아름다움과 같은 위치에는 beautiful이 아닌 love가 있군요. beautiful은 맨 끝에 있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주목을 해야 할지 지정을 해주면 어떨까요? 이러한 발상에 착안하여 나온 기법이 바로 attention입니다. attention은 단어 의미 그대로 주의, 주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인코더에 입력된 문장, 정확히는 연관 있는 단어를 유심히 살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인코더, 디코더 간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출력 언어 구조가 상이하더라도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알 수도 있어 모델의 성능이 결과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정보 손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RNN 그리고 RNN의 변형들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자료를 병렬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ttention이라는 새로운 기법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attention이 결국 핵심 단어 간 연결을 해주는 개념인데 어차피 연결을 해줄 거면 RNN 계열처럼 순차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에서 attention만으로 인코더, 디코더 구축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RNN, LSTM이 아닌 attention만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구축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축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 이후 RNN의 실사용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입지가 정말로 대단해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딥러닝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령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부분만 빼서 구축한 것이 버트, 디코더 부분만 빼서 구축한 것이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더 부분에 해당하는 버트는 자연어 이해, 즉 텍스트를 요약을 한다든지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한다든지 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디코더 부분에 해당하는 GPT는 자연어 생성, 즉 문장 생성 등에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트나 GPT는 워낙 많이 회자되다 보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의 약자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아동용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버트라는 인물과 이름이 같은데 유독 이런 NLP 모델에 세서미 스트리트 등장인물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이 버트는 위키피디아 25억 단어와 북스코퍼스 8억 단어라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을 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자연어 이해, NLU와 관련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활용해 구축한 것이므로 자연어 생성은 잘 하지 못합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구축한 모델입니다. Generative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연어 생성, NLG와 관련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핫한 챗 GPT도 GPT를 활용해서 구축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 3월에는 GPT-4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챕터는 GPT가 메인 주제가 아닌 만큼 간략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트랜스포머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랜스포머 모델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전위 학습,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에 학습했던 거대 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사람도 비슷한데요. 이 강의에서 가나다라가 무엇인지, ABCD를 어떻게 읽는지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다닌 거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국어와 영어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또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추가로 학습하게 됩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학습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딥러닝에게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중고에서 기본 지식을 배우고 대학교부터 전공별로 전공 지식을 쌓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왼쪽 친구는 위키피디아와 11,000권이 넘는 책을 끝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뭔가 읽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뇌 회전이 좋아 보일 것 같지가 않죠. 두 캐릭터 각각을 서로 다른 딥러닝 모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모델을 법률 텍스트든 시 텍스트든 특정 분야에 맞게 추가적인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1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법률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같이 높은 확률로 선행학습을 충분히 한 모델의 성능이 좋을 겁니다. 또 이런 모델을 사용할 경우 선행학습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전학습이 된 모델, Pre-trained 모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LLM,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이러한 LLM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패러미터를 갖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했는지도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똑똑한 모델들에게 추가적인 학습을 시켜서 활용하면 결과도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LLM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GPT-2를 한번 돌리는데 대략 시간당 250만 원, 하루에 6천만 원이라는데 딥러닝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도 더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이 워낙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딥러닝을 돌려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럼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은 개인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다행히 아직 이런 프리트레이닝 모델, 사전훈련 모델들이 무료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사전훈련 모델들은 이미 대량의 자료를 학습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전이학습에 트랜스퍼 러닝에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버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버트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습 부분에서도 대략 이러한 순서에 따라 실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코드를 돌리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변환하는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서로 길이가 다른 문장들을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균일한 길이로 맞춰주는 패딩이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문장을 숫자 형태로 바꿔줬었죠? 그걸 컴퓨터가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가 같아야 해서 가장 긴 문장의 크기에 맞게 다른 문장들의 앞이나 뒤에 숫자 0을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0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길이를 맞추기 위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처리에 해당되는데 사실 딥러닝 자체보다 이 지점이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딥러닝 학습은 컴퓨터한테 시키는 건데 데이터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면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한 뒤 학습을 시키고 얼마나 잘 학습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예측을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은 보통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때 모델을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죠? 학습이 된 모델은 배운 걸 토대로 특정한 작업을 보다 적절히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육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든 시험을 준비하든 공부를 한다는 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껏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시켜놨는데 다음에 쓸 때 처음부터 또 학습을 시켜야 한다면 이건 완전 시간 낭비겠죠? 저번에 교육을 잘 시켜놓은 모델을 불러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학습을 마친 모델을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해뒀다가 그 모델이 필요할 경우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열어서 이어서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